사랑합니다. 기통장국어 엘리트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갈래를 통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정리해보는 화법과정문 갈래 싹쓸이. 자, 세 가지 갈래들을 통해서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자 장문 그리고 화법이라는 아이들 먼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갑니다. 자, 물론 우리 친구들이요. 그래요. 수능과 관련된 아이들을 함께 정리해보면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자 출제 유형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중요하지요. 자, 그러나 아무래도 3학년에서는 이게 선택 과목으로 빠지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게 수능 특강의 내용을 가지고 내신형 문제로도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 내신형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과 수능형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들을 함께 동시에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엘리트가 되셔야겠네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장문 그 두 번째 갈래는요. 바로 보고서와 설득 그리고 건의문과 비평문입니다. 뭐야? 시작하자마자 우리 친구들 당황스러워요. 왜요? 제목이 싹 수리라면 수리. 세 가지 갈래만 나온다면서. 근데 왜 네 개? 실제로 우리가 설득과 건의문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는 같은 아이지. 설득이라고 얘기하는 아이 큰 영역 안에서 그죠? 건의문이라고 얘기하는 작은 갈래가 나와 있는 아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친구들 이제 보고서와 설득 그리고 비평문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선생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얘기했잖아. 어렵지. 네, 어려워. 장문이 사실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나오는 유형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그죠? 어떤 갈래가 되든 간에 유형은 다 똑같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웠던 아이들이 매체의 적절성, 그 다음에 그죠? 글의 조직과 관련된 부분, 자 고쳐쓰기 영역과 관련해서 요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읽어나가는데 아무래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얘네들이죠. 앞에서 우리가 자 1강을 통해서 배웠었던 장문의 영역들은 주로 설명하는 글이라든가 아니면 친교, 정서 전달 자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문학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쉽게 읽혀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추론 능력도 뛰어납니다. 앞부분을 대충 읽다 보면 대충 어떤 결말이 나겠는데 또는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주제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잘 드러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죠 그냥 이렇게 접근을 해서 빠르게 읽어 나갈 때 여러분의 발목을 잡진 않습니다. 근데 보고서 특히 설득과 건의문, 비평문 이런 아이들 설득, 건의 건의가 문제 건의. 네, 설득과 건의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어갈 때는 자 우리 친구들 굉장히 발목을 꽉 잡히는 기분이 들어요. 주장도 따져야 되고 근거도 따져야 되며 근거의 타당성, 명확성, 그러니까 정확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역시 근거와 주장이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얼마나 응집성을 가지고 있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봐야 돼. 뭐 이렇게 할 게 많아. 그래, 할 게 좀 많은 영역이죠. 설득과 관련돼서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제 예전에 여러분의 선배들과 좀 다르게 설득의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교과서 속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말해 교과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수능에서도 자, 설득 전략과 관련된 아이들이 또 출제가 될 예정이겠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개념과 이론도 그리고 글을 읽어 나가는 것도 어려워. 그리고 글들이 어렵고 길어지는 부분, 다시 말해 우리가 화법과 장문을 공부할 때 그냥 비문학처럼 접근하면 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다 얘네들 때문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자 어려운 영역, 갈래적인 특징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자, 물론 우리가 내신을 공부할 때는 구체적으로 자 그리고 수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개념과 그리고 외워줘야 되는 출제 유형에 맞춰서 함께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아이는 보고서 쓰기입니다. 보고서요. 보고서가 뭐야? 보고하는 글이요. 장난 아니야? 마리아 방구야. 자, 보고하는 글 맞아요. 근데 이 보고서와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조금 더 유식하게 정리를 하면 사실은 조사, 연구, 실험을 합니다. 조사한 내용, 연구한 내용, 실험한 내용.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내용을 작성을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고서는 우리가 지금 본다면 설명하는 글이라고 얘기하는 설명문과 굉장히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보고서의 영역도요. 조사, 연구, 자, 실험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수능에서 출제되는 영역은 사실은 연구나 실험 영역은 아닙니다. 연구나 실험 영역으로 가버리게 되면 정말 어떻게 되냐면 되게 과학적인 부분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나왔던 보고서의 종류는 조사나 답사. 그죠? 자, 조사나 답사 영역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아이들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작문인지 화법인지 모르게 발표 영역하고 또 연결이 되면서도 나오게 되었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일종의 설명문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보고서구나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고서의 구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보고서의 구성은 우선 조사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조사를 시작한 동기라든가 조사의 필요성이라든가 조사에서 얻고자 하는 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조사의 목적이 결국 조사의 주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봐. 자, 작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 개. 몇 개? 세 개. 자, 뭐뭐뭐, 그죠? 독자, 그리고 목적, 그리고 주제였어요. 목적과 주제, 독자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건 비평문이든 건의문이든 설명문이든 다 똑같겠지, 다 똑같겠지. 좋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아이들에서 목적을 기억해야 되는 건 자, 주제, 목적, 독자에 대해 알고 가라는 얘기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화작의 선지 속에 보고서가 나온다면 그러면 조사 기간, 조사 방법 이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조사 목적이나 조사 주제와 관련된 아이들이야. 걔는 먼저 선지 속에 이해를 해두시고 그리고 나서 가야 돼. 왜냐하면 나오는 문제들이 뭐라 그랬어. 자료의 적절성, 자료의 연계성이야. 그래서 자료가 연계되는 아이들이 어떻게 연계될 거냐? 결국 목적에 맞는지를 봐야 되겠죠. 고쳐쓰기와 관련된 아이들에서도 역시 주제의 응집성과 통일성을 살펴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목적이나 주제에 맞는 아이들인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자, 조사 절차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나 조사 시기나 조사 방법이나 조사 내용과 관련된 아이들인데 자, 조사 대상, 조사 시기.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조사 방법과 관련돼서 간접적인 방법이었냐 자, 그리고 직접적인 방법이었냐 라는 거 함께 보십니다. 연계돼서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조사 결과와 관련돼서 이제 세부 내용을 항목적으로 나타내요. 그리고 이제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조사 결과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 자, 도표나 사진 등의 매체 자료 또는 보조 자료들을 사용을 합니다. 별표 땡야. 그러면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 연계 문제 가능합니다. 그죠? 가장 쉽고 가장 간편한 영역이겠네요. 아, 문제 유형이겠네요. 자,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간결하고 명료하게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분명히 우리가 보고서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굉장히 객관적인 글이라고 했습니다. 객관적인 글이야 맞아요. 사실만 써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끝부분에는 뭐 하죠? 필자의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또는 필자가 조사를 하고 나서 느낀 점이라든가 소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해요.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주관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모든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실이야, 의견이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눠져야 돼요. 그죠? 얘가 사실인지 의견인지 얘 의견이었는데 이거 사실하고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야 진짜 그랬대 이러고 사실처럼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닌데 그랬고 그때 가서 작가한테 뭐야 사실 아니야 그랬더니 그거 내 의견이었어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사실과 의견이 명확하게 나누도록.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보고서의 구성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통으로 글자 그러니까 글이 하나의 통으로 자 이렇게 서술되진 않는다는 거죠. 항목을 달고 자 소제목처럼 그래서 제목을 달고 그리고 나서 항목화시켜서 구성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서를 어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조사 목적은 그 조사 목적만 찾으면 돼. 그죠? 글쓴이가 느낀 점, 글쓴이 느낀 점 찾으면 돼. 이렇게 찾아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우리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거 명확한 구분은 굉장히 중요하겠더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쓸 때 유의할 점은 그래요. 객관적인 언어 표현으로요. 간결하고 명료하며 지나치게 길거나 복잡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중의적인 표현이 없어야 하죠. 자, 그러면 고쳐쓰기. 자, 기억해 두시면서 갑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의 왜곡이나 조작인데요. 자, 이거는 뭐 쓰기 윤리와 관련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을 때 틀리는 애들 없어요. 그러면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이런 걸 묻지도 않아요.
자, 기존의 연구를 참고할 경우 권위 있는 연구 성과를 이용, 그죠? 권위 있는 거, 이것이 나의 글의 신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한 자료의 출처, 역시 마찬가지로 신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쓰기 윤리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쓰기 윤리는 워낙 우리 친구들이 요즘 하도 매체 언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져서 쓰기 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지만 순내신형 문제죠. 네. 그리고 이건 굉장히 도덕적 문제죠. 그래서 내신형 문제에서도 한 문제 나오는 정도고, 자, 그리고 나면 네, 수능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면 이 아이를 가지고 한 문제 시키지도 않아요. 선제 하나 정도. 그래서 나와 있는 아이들을 이제 비평하고 고쳐쓰기를 했을 때 얘는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죠? 뭐 얘는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는 형태로 언급되는 정도입니다. 틀리지 않아. 그냥 그렇다는 거야. 네, 그 정도. 네, 자, 보고서를 작성하는 아이들입니다. 항목화되어 있는 아이들이구나. 자, 결국에는 글쓰기 맥락, 글쓰기 흐름과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서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설득하는 글쓰기예요. 자, 설득하는 글쓰기는 소위 말해 우리가 논설문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자, 이게 예전과 다르게 우리 교과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은 바로 설득의 전략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수능을 보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능 준비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취 기준이라고 얘기했었던 아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그리고 그 성취 기준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봐주셔야 합니다. 자, 설득하는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설득 전략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꼬시고 있느냐, 어떻게 꼬시고 있느냐,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설득하는 글은 말 그대로 그죠, 독자 인식이나 태도,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장하는 글쓰기, 그 다음에 광고문 같은 아이들도 설득이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문에서도 물건을 사도록 설득하기도 하지만 공익광고처럼 우리 인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설득하는 글의 정의를 태도나 행동의 변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논설문, 건의문, 선언문과 광고문 등등이 있죠. 자, 주장은 항상 논거라고 얘기하는 아이들. 개념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주장이라는 아이의 개념은 알아요. 근데 이게 그치, 내가 한 1등급인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뭐 주장이 뭐야? 논거가 뭐야? 이런 거 물어보면 그치, 나 개무시당해. 아, 뭐냐면서 그걸 모르는 애가 어디 있겠냐면서 막 이래. 그런데 요게 이제 등급이 좀 아래쪽으로 쭉쭉쭉쭉 내려가 보이니? 자, 이러는 경우들에는 개념 위주로 정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선지가 너무 쉬워. 그래서 틀릴 게 없는데 장문 틀리는 애가 누구니? 막 이랬을 때 저 틀렸는데요. 왜? 저 논거가 뭔지 몰랐어요.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개념 다시 한번 갑니다. 흔히 말해 논거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뭘 더 많이 쓰냐면 근거라는 말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주장과 근거라고 얘기하면은 이해하는데 주장과 논거라고 얘기하면 논거라는 말이 듣보잡한 말이라 되게 어마어마하고 뭔가 좀 대단한 말인 것처럼 느꼈다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논리적인 근거. 그죠? 근데 근거야, 그냥 근거. 근거는 당연히 논리적이어야지. 우리가 막 우격다짐으로 아이씨 그냥 하라고 막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근데 논리적인 근거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논거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런 거구나. 기억을 한번 해두시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설득형에는 이런 논거, 다시 말해 근거들을 수집해 봅니다. 독자 요구, 관심, 수준 굉장히 고려합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이 얘기를 자꾸 놓치더라고요. 논리적인 근거를 수집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거기에 독자는 왜 반영을 해야 하나요? 주장이나 또는 목적이나 주제에 맞는 거라고 얘기하는 아이들, 그죠? 그래서 뭐 신뢰성과 타당성과 공정성을 판단해요. 이거 인정. 뭐 다양하고 풍부하게 인정. 다 인정인데 독자의 요구 부분에서는 애들이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왜 독자 요구를 판단해야 되냐면 그렇죠. 독자가 알고 있는 지적 수준이라든가 독자가 흥미를 느끼는 논거여야 합니다. 논거를 자료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다 신뢰성이 있을 거, 다 타당성이 있어. 그럼 그 중에서도 독자를 설득하기 좋은 애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독자를 고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봐. 정보를 전달하든 설명을 하는 글이든 건의하는 글이든 기본적으로 글에는 독자, 목적, 주제라니 100만 20번 얘기하고 있어. 이쯤 되면 외워줄걸? 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함께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논거를 수집합니다. 그러면 이 논거를 선별합니다. 신뢰성과 타당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간다고 했어요. 자, 신뢰성은 믿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가에 관련된 얘기로 자, 이 글이 사실이냐, 출처가 분명하냐, 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친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아이들은 신뢰성 중에는요, 최신의 자료인가, 다시 말하면 이 아이를 작성한 시기가 언제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즘 사람들의 여가생활 실태와 관련된 이야기들 또는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맙시다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주장하는 글을 쓰는데 자, 한 30년 전? 내가 몇 살인 거니? 30년 전 얘기를 가지고 30년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스마트폰도 없었던 시절이잖아. 그러면 그때의 자료는 당연히 네, 적절한 논거,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런 자료를 인용하는 순간 우리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산으로 가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적정한 시기인가? 최신의 자료인가? 라는 건 신뢰성 문제예요. 자, 그러면 타당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타당한가? 다시 말해 생각이나 의견이 보편적으로 인정할 만한가? 그죠? 합리적인가? 자, 일관된 것들인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해서 마치 작은 걸 보고 성급하게 일반화시켜서 모두가 다 그런 것처럼 얘기한 것은 아닌가? 너만 그런 건데 모든 청소년이 그런 것처럼 얘기한 건 아닌가라는 것들을 보는 거 이제 타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논리적인 비약을 하는 경우들을 피해야 되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타당성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는 가장 이제 논리적인 근거, 논리성을 좀 따져보는 게 타당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성이라고 얘기하는 아이예요. 공정한가? 논거에 담겨있는 내용 공평하고 정의로운가? 그래서 공정이죠. 공평하고 정의로운가? 화제나 주장 및 논거를 다루는 관점이 항상 균형적이고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그 내용을 생산했나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닌가 한쪽에만 치우쳐진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아이들인데 자 여기서 우리는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아이들을 확인해 두고 갑니다. 나의 주장은 항상 보편적 가치를 가져야 돼요. 이게 작문에서 우리 친구들 가지고 계셔야 될 윤리의식과 관련된 아이인데요.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쓰고 있는 글이나 내가 말하고 있는 거 다시 말해 화법과 작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표현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글 쓴 것, 말한 거 하나에 힘을 알고 있어야 돼. 물론 니들 같은 찌랭이들이 쓴 글은 그치 니들밖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니들이 막 뭐 그래 좀 바쁠 때는 무단횡단해도 되지 막 이딴 글을 쓴다고 해서 그게 사회적으로 일파만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SNS에다 찌랭이 같은 글을 쓴다고 해서 그게 기사화되진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선생님 같은 이래. 또는 그죠 유명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글과 말에 힘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공정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자기의 가치관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쓸 때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 그래 알았어 알았거든. 네. 설득 있는 논거는 자 기본적으로 신뢰성과 타당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았거든. 그런데 이제 문제화되는 건 뭐냐면 자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고 나와 있는 자료 자 나와 있는 문장의 내용이 어느 것에 어긋나는지 그죠? 작성 시기 뭐 사실에 부합하냐인데 타당성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세부적인 아이들을 무엇을 어떤 것들을 논하고 있을 때 신뢰성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논하고 있을 때 타당성이라고 하는지 자 이런 것들 낚이지 마세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너무 쪼잔해요. 그럼요. 한없이 쪼잔할 수 있는 게 화작입니다. 미안해. 그지? 하나씩 쪼잔해질 수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자, 고쳐쓰기 관련된 아이들, 자, 살펴보실 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자, 확인해 주시면서 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주장과 논거를 조직해 보도록 합니다. 당연히 주장은 주제와 목적과 관련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 그죠? 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들이 나오는 근거. 자, 그럼 이제 근거의 자료들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는 논거의 선별 기준하고 동일하죠? 신뢰할 만한가, 공정한가, 타당한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아이들은 자, 독자도 고려한다고 했어요. 독자 요구에 따라서 자, 또는 독자 관심이나 자, 독자의 수준에 따라서 수집한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수집된 자료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할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보편적 가치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공정성 부분에 선생님이 기억을 해두세요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우리는 어떠한 논거들이 실제 사회 문화적 가치관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 우리 언어 공동체가 속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가치라고 얘기하는 아이들과 또 부합을 해야 해요. 예, 왜 이런 거잖아, 왜 이런 거. 왜 우리가 이게 언어 같은 것들 배울 때 배워봤던 거죠. 우리나라 말에는 다 뭐래요? 우리 엄마, 우리 동생, 우리 친구, 네, 우리 집 다 우리 하잖아. 그런데 자, 영어에서는 my house, my mother, my father 발음 왜 이렇게 쩔어? 네, 아무튼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my라고 얘기하는 나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라고 얘기하느냐. 이건 언어 공동체죠. 아까 언어 공동체, 다시 말해 사회 문화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는 말이죠. 자,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는 공동체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인 가치와 공동의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의 이야기에선 당연히 공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얘기들을 하죠. 맞나요? 네, 그렇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얘기하는 논거들도요,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인 가치를 뒷받침하고 다소 좀 이기적일 수 있는 상황의 가치를 논거로, 그게 아무리 타당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공정하다고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설득당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언어 공동체의 사회 문화적 가치관이라고 얘기하는 아이, 자, 보편적인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더라. 자, 논거를 자, 선별할 때도 자, 이처럼 이유와 근거 자료들을 마련할 때도 중요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자, 글단위의 논거 조직 방법이에요. 우선 제일 먼저 첫 번째 문제 해결 과정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가지고 글을 자,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설득해 보는 방법이 있고요. 동기화 단계형이라는 애가 있어요. 주의를 끌고 자, 그다음에 어떤 요구를 하고 그것들을 만족하느냐. 독자의 요구를 자극하고요. 그 독자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아이를 동기화 단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라마 보실 거예요. 자, 이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나올 때 글의 서술 단계, 글의 조직과 관련돼서 함께 물어보겠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 그랬어. 지금까지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설득하는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설득 전략. 네. 설득 전략을 우리 친구도 함께 기억해 주실 겁니다. 잘 설득하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2011, 2009 교육과정과 관련된 얘기들을 함께 하고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아이들인데 2015 교육과정이 나오면서 교과서 속에 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이제 2015 교육과정과 관련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자, 물론 그동안에는 기출을 풀어보시면 사실은 이 설득 전략에 대해서 이런 용어를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경우들이 없죠. 왜? 한 번도 교과서의 성취 기준 안에 언급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오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네요. 자, 설득의 전략입니다.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인성적 설득 전략과 이성적 설득 전략과 감성적 설득 전략이요. 별표 땡냥. 자, 이렇게만 얘기해도 무슨 소린지 아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설득 전략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아무래도 논설문, 자, 또는 이렇게 설득하는 글이다 보니까 가장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설득 전략은 자, 이성적 설득 전략입니다. 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설득이 될 수 있도록 가고 있는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논리적인 부분이고요.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발언이라든가 또는 통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빼박, 논박을 할 수 없어. 뒤에다 대고 어떤 얘기를 붙일 수가 없도록 하는 아이가 이제 이성적 설득 전략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 이성적 설득 전략만 있는 건 아니었고요. 감성적 설득 전략과 관련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감성이요. 감성은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마음을.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아이들 중에는 자, 독자들의 동정심이나 분노, 자부심과 수치심 등을 자,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게 감정입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을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에게 용돈을 얻어내는 방법이라든가, 그죠? 자, 또는 뭐, 헤어지지 말자. 네, 내가 더 잘할게. 무릎 꿇고 빌어. 이런 게 이제 감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설득하는 글쓰기와 관련된 아이들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됐지만요. 화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뭐 하죠? 그죠? 연설을 배웁니다.
자, 연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에요. 연설은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편으로 만드는 거야. 일종의 설득의 말하기거든요. 자, 이때 우리가 똑같이 설득의 전략으로 자, 논리적인 이성이냐, 감성이냐, 자, 그리고 또 하나 인성이냐라는 아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작문에서도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화법에서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감성이라는 아이는요, 잘 써야 돼, 잘 써야 돼. 제대로 잘 쓰면 그죠, 엄마한테 또는 왜 그런 거죠, 여자친구를 붙들 때 이럴 때 쓰면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했는데, 그러나 이게 감성이라는 아이가 이제 막 분노 이런 것들이에요. 분노. 자, 이런 분노라는 아이들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냐면 그죠, 사람들을 충동질하게 되는 경우들. 네, 그죠? 뭐 선거 같은 데서 인용을 하는 거야. 저 후보가 얼마나 나쁜 후보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후보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치 막 다들 나가자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충동질을 하게 하는, 자, 선동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은 잘 쓰셔야 해요. 근데 자, 어찌되었건 간에 이렇게 설득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요. 나와 있는 선지 속에서 또는 나와 있는 제시문 속에서 어떤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들 기억을 해두시고 갈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갖고 계시는 글 안에는 인성적 설득 전략은 없어요. 인성적 설득 전략은 말 그대로 인성. 사람의 됨됨이. 나는 봉사상을 받은 사람이야. 그럼 이제 내가 그다음부터 되게 착한 사람인 거잖아. 그지? 자, 이런 됨됨이를 통해 내가 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애들 다 믿어. 근데 내가 막 학교에서 애들 막 삥 뜯고 막 이러고 있는 애야. 자, 그런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해. 그러면 우선 애들은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 믿어. 왜? 걔는 그치, 그런 애니까. 이런 게 이제 인성적 설득 전략. 그런데 인성적 설득 전략은 그런 식으로요. 사람 됨됨이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성적 설득 전략이에요. 자, 국어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지금 화법과 작문에 대한 이야기들 막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막 화법은 이렇게 공부하고 작문은 저렇게 공부하고 유형은 이렇게 나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기니? 믿기죠. 왜냐면 그죠, 저 인간은 그래도 네, 뭔가 국어 선생이고 국어의 전문가니까 신뢰가 갈 만하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야,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 말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래놓고 막 더하기 빼기 하면서 이러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믿을 수가 없어요. 전문성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인성적 설득 전략의 일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성적, 인성적,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설득 전략을 활용해서 자, 설득을 해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선지 속에서, 나와 있는 제시문 속에서 자, 이성이냐, 인성이냐, 감성이냐, 라임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자, 우리 친구들 요거를 좀 구분해 주시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이성적 설득 전략과 감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해서 우리는 자, 설득을 해 나갑니다. 매체에 따라서 설득 전략도 있어요. 물론 인쇄 매체를 통해서도, 자, 그리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그런데 인쇄 매체는 글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논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을 중심으로 갑니다. 인터넷 매체는 복합 매체이기 때문에요. 자, 인터넷 매체 안에는 인성도, 이성도, 자, 그리고 감성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매체 또는 자료를 통해 설득 전략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겠네요.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아이는 건의하는 글입니다. 건의하는 글은 자,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독자들을 설득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득의 그 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나오는 문제 유형이 명확해지죠. 물론 이제 작문의 전체적인 영역들과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그러나 얘에서만 주로 나오는 문제가 바로 문제와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제대로 연결이 되겠는가, 또는 선지 속에 드러나는 이 해결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라는 타당성을 함께 점검하도록 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담은 글이기 때문에요. 자, 문제 상황, 자,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을 통한 기대 효과를 통해서 설득을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공동체 이익을 추구해야 돼요. 다시 말해 공익을 추구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문제 상황이라는 건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격식과 예의를 갖춘 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의에게 하는 글은 분명히 뭐 건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예상 독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의리야. 내 의견을 들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될 수 있으면 상대의 비위를 맞춰줘야 되니까 자, 상대에 대한 예의와 격식,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 이런 얘기들 꼭 들어가도록 글을 쓴다라는 거 자, 기억을 해 두시고 갑니다.
자, 그러나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글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는 사회적 파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글을 써야 된다 그랬어요. 건의하는 글은 반드시 나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자, 어떻게 돼? 그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될 거예요. 그죠? 해결 방안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므로 더더욱이나 책임감이 있어야 되죠. 나 자신, 이게 공익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을 해버리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 사회 이익에 반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건의문의 구성 내용 봅시다. 우선 현안입니다. 현안. 현재. 네. 자, 문제가 되는 현재 문제가 되는 안건이라는 표현이라고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현안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쟁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쟁점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은 해결 방안, 이익, 기대 효과, 문제 상황과 관련된 아이로, 자, 기본적으로 저희는 교복 자율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이게 현안이에요. 그리고 사복을 입자,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는 아이를, 자, 우리는 쟁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개념 위주로 정리하라 그랬어요. 용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건의문의 구성 봅니다. 자, 편지글을 설명하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편지글에서 얘기하는 아이들과 건의문에서 얘기하는 아이들 구성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편지를 쓰듯이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앞부분에서 이제 제목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누구 이렇게 부르는 말들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인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서 하고 싶은 말이라고 얘기하는 편지글의 형식이, 여기서는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문제 상황, 문제 해결 방안,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대 효과. 이 아이들을 적고요. 마지막에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끝인사와 쓴 날짜, 서명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건의문의 구성과 편지글, 다시 말해 친교의 자, 글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자,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은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문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는 건의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제 피해 사례나 증거, 피해를 입은 사람의 증언 등을 근거로, 다시 말해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사실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건의하는 글, 그걸 더 크게 설득하는 글, 설득하는 글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 공정성, 자, 이렇게 타당성이라고 얘기했었던 아이들은 사실 문제 상황과 관련된 아이들에서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결 방안입니다. 공익적이어야 하고요. 자, 공정해야 되고, 자, 합리적이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건 실현 가능성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오는 문제들은 선지를 바탕으로, 선생님 뭐라 그랬어? 여기서 나오는 문제 유형은 문제와 해결 방안이 제대로 연결이 됐겠느냐라는 것들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문제라고 했어요. 해결 방안들이 주로 있었을 때 이 아이가 공정한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해 줄 거기 때문에 개념 정리해 주고 갑니다. 자, 그러면 건의문에, 자,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이 기대 효과, 건의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기대 효과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설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기대 효과가 없어. 이 얘기를 들어줘봤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돼. 그렇게 되면 설득력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얘기하는 중간엔 문제, 해결 방안, 기대 효과, 이게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건의문에서는 당연히 내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명확하고 간결하게. 자, 그리고 예상 독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야 제대로 설득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건의문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설득의 글과 건의하는 글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평하는 글쓰기. 자, 세 번째 우리 친구들 싹쓸이. 장문의 마지막 함께하는 아이는 비평문입니다. 그런데 비평문은요, 이게 장문 영역에서 네, 우리 친구들이 함께 만나는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얘는 문학과 관련된 얘기들을 할 때 이게 요즘은 어떻게 복합 지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심한 띵띵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심한 띵띵 나오지 않고 자꾸 비평문과 관련된 문장들이 이렇게 가에 있고, 그리고 나서 그것의 예시가 되는 시가 나에 있는 상태,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화작에서만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자, 문학까지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폭넓게 기억을 해두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상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글입니다. 물론 화작에서 다루는 비평은 한계가 있죠. 시사 현안입니다. 그래서 건의문과 비슷한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문학과 연계가 됐을 때는 예술에 대한, 다시 말하면 문학작품, 예술작품에 대한 비평문이고요. 이때는 우리가 문학작품의 감상 방법이라고 얘기했었던 애들이 있었습니다. 자, 문학작품 감상 방법. 기억나시나요? 네, 요거 막 이래가지고 막 효용성이에요, 효용론이에요, 반영론이에요, 네, 표현론이에요, 절대론이에요, 막 내재적, 외재적 이렇게 그거 관련된 아이들이 연계가 되겠죠. 자, 우선은 우리가 화작이기 때문에요. 주로 이제 시사현안을 다루고 있는 비평문에 관련된 아이. 그럼 이제 건의문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확인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시사현안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는 사회 속에 드러나고 있는 현안이에요, 현안. 현재 문제가 되는 안건이라고 했죠. 사회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들을 자신의 관점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주장, 의견, 견해가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는 설득하는 글이요. 나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예, 그래서 시사에 대한 논평이죠. 내가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 이런 거 같아 라고 얘기하면 읽는 사람은 맞아, 그런 거 같네, 나하고 생각 똑같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가는 글이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아이들입니다. 자, 갈래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만 이 아이를 분석하고 문제화시킬 때는 건의문과 다르지 않아요. 자, 비평문의 작성 절차는 비평할 시사 현안에 대해서 쟁점을 파악합니다. 이거 뭐야? 그죠? 우리가 건의문에서 문제 상황 파악하기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문제 상황은 판단할 때 뭐라 그랬어요? 공익적인가? 라고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야. 비평할 시사 현안과 쟁점도 역시 공익성이라고 얘기하는, 자, 여러 사람들의 문제, 여러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봐주셔야 되고요. 자, 현안이나 쟁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검토하고 특정 관점을 선택해서 선택한 관점을 유지합니다. 이게 통일성이겠죠.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자, 그러면서 이제 비평문을 써야 된다더라. 관점이라는 아이와 주장이라는 아이는 좀 달라요. 실제로 우리가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는 그 어떤 시사 현안에 대해서 내가 나타내는 태도예요. 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는 거고요.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나의 주장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관점은 좀 더 넓은 의미, 주장은 좀 더 세분화된 의미, 좀 더 구체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우리 친구들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평하는 글쓰기와 관련된 아이들, 자, 작성 절차와 관련된 얘기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비평문의 구성을 보시면 앞부분에선 당연히 현안과 관련된 얘기 나올 거고요. 전개 부분에선 자신의 관점을 통해서 자, 이 관점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를 합니다. 근데 설득하는 글이었기 때문에 이게 물론 도입, 전개, 정리라고 하지만 설득하는 글이 나타내고 있었던 서론, 본론, 결론하고 똑같아요. 서론에서 문제상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자, 본론에서 주장과 근거 나타내죠.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 이렇게 우리 친구들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작문 영역에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2번의 강의를 통해서 얘네들을 묶어서 정리하면서 얘네들이 굉장히 비슷해요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한 번도 화작이라는 아이를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화작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 그냥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틀려도 맨날 그냥 틀리고 있을 뿐이지 이 아이를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이 한 문제 틀리는 것을 맞춰야 되는지 굉장히 애매합니다.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좀 저는 성적이 좀 안 좋아요 하는 경우는 개념부터 정리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네, 자꾸 같은 영역에서 틀립니다라고 얘기하면 갈래적인 특징을 정리하는 게 맞대. 자, 작문에서는 그 갈래가 무엇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건 주제, 목적, 독자를 통해서 자, 함께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선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디테일한 말장난을 해결할 수 있더라 라는 것 이겼고요.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 작문의 영역이 자, 작문을 쓰는 과정이 정해져 있었어요. 계획하고 내용을 생성하고 내용을 조직하고 표현하고 고쳐쓰고. 그래서 각각에서 각각 문제가 나와요. 자, 계획하기 위해서 주제, 목적, 독자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 자, 그리고 내용 생성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자료들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자료의 적절성 여부, 자, 판단하는 문제, 내용 조직하기 위해서 자, 개요와 관련된 문제. 표현하기는 빼고, 네, 얘는 선지로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제시문으로 나올 거니까
고쳐 쓰기를 통해 그죠? 자,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고쳐 써라. 고쳐 쓴 내용과 비교해서 어디가 달라졌는가? 아니면 조건을 통해 고쳐 써라. 아니면 글 전체 문장, 문단, 그죠? 글 전체 문단, 문장, 그리고 단어 수준으로 가면서 이제 고쳐 쓰기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는 게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작문 영역입니다. 자, 영역에 대한 아이들 자, 어디서부터 초점을 두셔야 되는지 자, 함께 좀 확인해 주시는 엘리트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럼 좋습니다. 한 강의 우리 친구들과 함께요. 쓰기 끝났니? 그럼 이제 말해봐야죠. 화법과 관련된 아이에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이바이.